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가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우리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느 방면에서나 쓰는 말이듯이 첫 번째 시험 우리 잘 준비해서 처음부터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1월 시험을 대비하는 적중특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독해 1부분인데요. 항상 제가 독해 일부분의 문장을 볼 때는 관련사부터 찾으세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뭐虽然但是如果就처럼 이렇게 호흡이 있는 것들 뭐但是于是所以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합한지 혹은 짝을 이루고 있다면 둘의 짝은 호흡이 맞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위주로 큰 호흡으로 보시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서로 호응이 좋은지 주어, 서술어는 맞는지, 서술어, 목적어는 맞는지, 혹은 주어, 목적어가 서로 맞는지를 보신다든지, 또 하나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다든지, 서술어, 목적어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체 호흡에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수식 성분 같은 데서 뭐 보어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 단계로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줄여가면서 보게 되는데요. 일단 일부분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었다 정도로 단어를 난해하게 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로 기본적인 문장 구조 분석력이나 기본적인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로는 5급 어휘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따페, 기본 어법. 사실은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데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앞에서 뒤로 줄을 쫙 치시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관련사 문제 두 문제 나왔었어요. 먼저 전체적으로 관련사가 뭐뭐 있냐면 부단이 있어요. 우리가 부단이라고 하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서 뭔가 뒤에 첨가를 시켜주는 그런 짝이 필요한데 뭐가 있냐면 지금 얼씨가 있네요. 이거 완전히 틀렸죠. 우리가 얼씨 같은 경우는 不是A, 而是B 구조로 보통 써서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럴 때 쓰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게다가라는 말을 쓸 거예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얼치를 줄일 때는 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치를 넣어서 얼且是什么什么게다가 뭐뭐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생략을 할 거면 어를 빼고 치를 쓰고 시 이거이다 라고 갔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관련사를 볼 때는 보통 심표 단위로 큰 호흡으로 끊으면서 보시면 돼요. 60번에 이렇게 쫙 보면 어떤 관련사가 눈에 띄냐면 웨일러 그리고 이비엔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관련사들 중에 나는 앞에 올 때와 뒤에 올 때 모습이 좀 달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인이 앞에 오고 뭐뭐 때문에 그리고 뒤에 소의 결과 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쓰지만 결과를 먼저 앞에 두고 이거 한 것은 할 때는 소이를 앞으로 뺄 때 무조건 모습을 쯔소이로 바꿔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해서 시를 이용해서 그냥 인웨이 아니고 시 인웨이 보통 이렇게 데리고 오게 돼요. 그래서 뒤쪽에 소이를 쓰면서 쯔소이를 썼다? 틀린 거고 앞쪽에 소이를 쓰는데 그냥 쯔소이를 안 쓰고 소이를 썼다. 그것도 틀리는 게 되는 건데요. 이제 목적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위해서라고 할 때 앞쪽에 올 때는 웨일러를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하다 이렇게 문장이 오시면 되는데요. 뒤쪽에 목적이 올 때, 즉 내가 이거 한 것은 이걸 위해서 이다 할 때는 是为了 아니면 为的是이런 식으로 바꿔서 목적을 뒤쪽으로 가져오게 돼요. 지금 보면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웨일러가 일단 오는 것부터가 좀 문제성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이비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앞에 문장을 편의상 A라고 하고 뒤에 문장을 편의상 B라고 했을 때 이는 A 함으로써 써 있잖아요. B 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인데 보통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을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면 앞에 거 함으로써 B를 피하다
근데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예, 그래서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함부로 놔두지 않음으로써 예, 길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다 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B하지 않기 위해서 A하다.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를 함부로 두지 않는다 하면 훨씬 좀 부드러운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이 BN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 BN이라고 하면 A 함으로써 B를 편리하게 하다가 원래 이제 직역이지만 좀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B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A 하다. 즉 이 자체도 뭐다? 이미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의미가 중복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왜일러는 쓸 필요가 없는 관련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은 수량의 표현이 있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사는 안 보이고 호흡만 한번 따져보면 자, 전국적으로 이미 이러이러 이상의 징취 풍경 지역에서实行 정策,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큰 호흡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꾸미는 말을 얼른 볼게요. 어떤 풍경 지역? 전국에 이미 超过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超过라는 말을 쓰면 요거보다 넘는다는 뜻이 되어서 어림수가 되게 됩니다. 이 숫자는 딱 고정되어 있고 여기를 넘어요. 대충 이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디를 넘는 거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했던 얘기예요. 숫자 표현은 하나만 써야 돼요. 두 개를 쓰면 숫자가 두 번 흔들려 버리면 무슨 숫자인지 아예 모르는 숫자가 되어버려요. 뒤에는 500多加 뭐까지 썼어요? 네, 多도 썼어요. 그럼 넘는다에 초과하다. 거기에 더 설상가상으로 뭐까지 썼냐면 또 이상까지 썼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수량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超过를 썼으면 이런 것들을 다 빼시고 500加 그리고 이상도 빼고 더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500개가 넘는 풍경 지역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분석력 문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큰 호흡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요번에는 목적어가 없는 문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에서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서술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가장 보통 찾기 어려운 것이 목적어 없는 문제인데 이번에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想 하고 싶어요. 다 따오는 5급 동사로 우리 어떤 추상적인 목표나 목적이나 수준이나 기준에 도달하다. 그런데 자, 생활에 도달하다. 일단 말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꾸미는 말을 한번 대충 해석을 해보면 랑이 나오죠. 우리가 랑 같은 경우는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누구로 하여금 라오른 노인으로 하여금 동사만 바로 찾을까요? 롱루 롱이 만약에 내가 해석이 안 된다. 루는 아시죠? 들어가게 하다. 어떤 것에 슈즈화 생활 디지털 생활에 들어가게 만들다. 얘네끼리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고 다따오의 짝이 되는 목적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는 문제가 왜 제일 어렵냐면 보통 이 끝이 그냥 바로 제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꾸미는 말끼리가 이미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무띠 목적에 도달하고 싶다면 이러이러할 취업 필요가 있다. 네, 해서 문장 분석력 문제. 사실상은 출제율로 보자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에서 몇 가지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독해 이 부분은 빈칸에 1, 2, 3을 제가 붙이면서 들어가라고요. PPT 치시는 분들 1, 2, 3, 4 왜냐면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2번 빈칸인데 막 세 번째 단어 보고 답 찾고 근데 또 답 찾아요. 그게 더 신기한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2, 3을 딱 붙이고 한 빈칸으로 답이 너무나 확실하면 이 문제는 그냥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샤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야? 추진 샤화 그러면 2번, 3번 빈칸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로 B 이렇게 찾아준다거나 지금 보시면 지하오통 보이시죠? 지하오통
事故, 사고잖아요. 너무나 확실하죠. 이렇게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가 꽤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조금 강의하고 싶은 부분도 조금 뽑아봤어요. 일단은 요 2번 빈칸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어들을 우리가 넣는 문제인데요. 분석을 해보면能量 2번, 에너지 2번이 减少, 감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削弱 같은 경우는 보통 동사로 목적어가 어떤 리, 힘하고 관련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구매력을 약화시킨다거나权力, 권력을 약화시킨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라서 에너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일단 이 둘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耗费와 消耗 같은 경우는 뜻이 똑같아요. 소모하다, 소모시키다. 둘 다 구체적인 게 와도 돼요. 어떤 식량을 소모하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추상적인 거, 정말 많이 쓰는 것들 지금부터 좀 나열할 건데요. 자, 일단은 정신력을 어디에 소모하다. 둘 다 외우실 거예요. 耗费精力, 消耗精力. 네. 체력을 어디에 소모하다. 耗费体力, 消耗体力. 그리고 시간을 어디에 소모하다. 耗费时间, 消耗时间. 에너지. 자, 에너지가요.能源이 있고能量이 있어요. 지금 저기 있는 단어. 둘 다 에너지인데 요거는 5급 단어고 요 6급 단어인데 차이는 어떻게 검사하시냐면 절약하다라는 말을 넣어봐요. 节约能源. 절약하다 하고 말이 부드럽게 붙는 에너지는 다能源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 에너지는 절약하는 거 맞죠? 요런 대상이 되는 에너지는能源이 맞고 그 외의 것들은 다能量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에너지를 발산한다거나 이런 에너지는 다能量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들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써요. 耗费能源, 消耗能源, 耗费能量, 消耗能量. 그래서 다 같이 되는데 둘 다 동사일 땐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 얘는 명사로 소모가 되는 반면에 얘는 동사로만 써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우리 지금 주어로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다 라고 해서 답은 C가 될 겁니다. 消除, 너무 중요해요. 消除는 6급 동사고요. 당연히 消灭라는 6급 동사와 보통 짝을 이루어서 같이 외우는 게 상식적인데 뜻이 너무 똑같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차이가 消除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말로 좀 할게요. 消除压力, 스트레스를 없앤다거나 消除疲劳, 피로를 없앤다거나 消除误会, 오해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消除污染, 오염을 없앤다거나 다 안 좋은 거는 맞고 추상적인 거 없앨 때 많이 쓰고요. 消灭는 부정적이지만 요건 구체적인 건데 보통 생명을 다 죽여서 없앤다는 느낌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잡초, 식물 종류죠. 식물을 다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쥐 같은 해충 죽여서 다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5급 단어 중에敌人, 적이라고 하잖아요. 적을 다 죽여서 없애버린다거나 그래서 꼭 같이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 68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此라는 말은 这로 시작하는 말은 다 돼요. 这么这样这里 这次 이번에는 통고, 뭐를 통해서 이거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시 다 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동사 들어가고 난티, 어려운 문제를 뭘 하는 것 통해서 어려운 문제, 난티하고 짝이 되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꽁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은 보통 말 같은 걸로 되게 사람을 공격할 때 좀 많이 쓰는 공격하다고 난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아오미에는 마침 방금 했죠. 구체적인 생명을 없애서 없애버리다 전혀 난티하고 짝이 되지 않죠. 취消, 취소하다. 어떤 회의를 취소한다거나 활동을 취소한다거나 이럴 때 써야겠죠. 꽁커, 따페이가 너무 사실은 중요한데 보통 두 가지 둘 다 난으로 시작하는데 하나가 난티예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다. 그리고 하나는 난관. 요거는 저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난관을 극복하다. 꽁커 난티, 꽁커 난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따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는 것이었죠. 네, 여기까지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쓰기로 넘어갑니다. 이번 쓰기는 주인공이 사실은 타였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왕성루라는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 PPT를 치시는 분들은 외웠어야 되겠죠? 정징을 내가 쓰는데 앞에 사람 인자 붙었네. 이렇게 하는 거고 뒤에는
쉬어의 쉬가 쓰여져 있고 앞에 아들 자자 붙었네. 자, 이렇게 외워뒀었어야 되는 거고, 우리 IBT 치시는 분들은 발음을 잘 모르면 그 펜을 눌러서 쓰는 걸로 찾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네, 찾아서 외웠다가 잘 거기 찾을 때도 어차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서 발음을 찾아내시면 됐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다행히 한 명이지만 이름이 조금 어렵고요. 오늘 이거를 못 쓰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차오슈, 책을 베끼다, 베껴 쓰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주요 단어는 딱 하나, 차오슈. 단락은 6개예요. 우리가 보통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많이 나오는 단락 개수가 4개에서 5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막 이렇게 보시면 11개, 막 10개, 12개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단락을 완전 팍팍 줄여서, 왜냐면 한 단락이 굉장히 짧거든요. 짧은데 내용까지 줄어들게 되면 서로 묶음이 커져야 돼요. 4, 5개로 줄이는 거 확실한데, 원래가 6개면 상황 봐서 뭐 줄일 만한 게 있으면 줄이고,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면 6개로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한지 안 한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항상 얘기하는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고 해서 1번 단락 40% 뽑기, 2번 단락 40% 뽑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쫙 뽑은 거를 연결한다?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1000자의 글을 본 사람과 400자 정도의 여러분이 쓴 글을 본 사람이 거의 중요한 정보는 똑같이 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작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단락들은 중요한 정보가 거의 없는 단락이 있고, 요 앞에 강의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제가 이 단락은 패스를 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단락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한 80%는 써줘야 되는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10분 동안 글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반응은 이 글 전체가 딱 있을 때 처음과 끝을 읽는 겁니다. 첫 부분을 보시면 항상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끝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끝에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나오고요. 우리가 드라마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중간에 한 몇 회 좀 빼먹어도 나중에 첫 부분 본 사람과 끝부분 본 사람은 결과적으로 대충 이랬겠네 하고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은 우리가 내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처음과 끝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빠르게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 내가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체크해 내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끝을 먼저 본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이나 혹은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패스 해 주셔야겠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혹은 문학적인 표현, 되게 멋을 부렸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객관적 서술로 딱 바꿔서 표현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최근 몇 번의 장문은요, 사람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우 우리 직접어법을 보통 이제 간접어법으로 바꾸게 되죠. 그 사람이 나는 정말 너한테 섭섭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모르겠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고, 난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이렇게 말했다.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는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서 직접어법, 간접어법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사람의 인칭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워라고 했던 것이 타로 바뀐다거나, 그리고 지시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쪼라고 원래 지문에 있었는데, 쪼라는 건 바로 앞의 문장을 뜻하는 거잖아요.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문장을 요약 쓰기에서는 안 썼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쓰지 않는다거나, 또 반대로 내가 요약 쓰기를 하다 보니까 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거나, 이런 것들 사용에 굉장히 주의해 주시는데, 오늘은 직접어법, 간접어법 문제가 아예 없어요. 사실 이게 있으면 좀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그냥 계속 서술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팍팍 줄이다 보면 이 내용 다음에 내가 한참 띄우고 그 다음에 안 쓰다가 이 내용을 썼다. 그러면 연결이 분명히 어색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관련사들, 그래서, 그러나, 뭐 이후 이런 것들도 좋아요. 연결성에 주의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요약 장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요. 한국어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전체 내용을 여러분하고 훑어보는데, 해석은 좀 다소 어색하더라도 직역 위주로 원래 중국어 기본 바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락이에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비록 그는 어렸을 때 집이 비교적 빈곤했지만 그는 일찍부터 책을 읽는 것에 대해 흥미를 드러냈고, 대여섯 살 때 글자를 알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되게 가난했지만 공부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구나. 요거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단락,
16세 때 그의 아버지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고 집은 경제적 지주를 잃어버려 수입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고 그는 어머니도 돌볼 수 있고 공부도 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간의 사색을 거쳐 그는 마침내 하나 양쪽이 다 좋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도와 책을 베끼는 것이었다. 네, 세 번째 델라. 그때는 인쇄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서적은 모두 수공업으로 베껴 쓰는 것에 전해져 왔고 돈이 있는 집이 어떤 책을 소장하려면 먼저 이 책을 빌려와서 그런 다음 돈을 써서 사람을 고용해서 베껴 써서 책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책을 베껴 쓰는 동종업자들과 비교하면 그는 비록 나이가 비교적 어렵지만 그러나 그의 글자는 바르고 가지런했으며 사람 또한 근면하고 배우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책을 베껴 쓰는 것을 부탁하길 좋아했다. 이때부터 그는 사람을 대신해 책을 베껴 쓰는 것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했다. 네 번째 단락이 좀 길어서 이렇게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단지 책을 베껴 쓰는 것을 일종의 무미건전 생계 수단으로 여겼지만 그는 책을 베껴 쓰는 것을 하나의 얻기 힘든 책을 읽는 기회로 여겼다. 매번 멋진 부분을 베껴 쓰게 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베끼면서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으며 지식의 바닷속에 빠졌다.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안 쓸 거예요.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베끼게 되면 그는 기억을 했다가 틈을 내어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가르침을 청했는데 그러한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낼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다수의 경우 그는 글을 한번 베껴 쓴 후 내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과 아름다운 글귀를 모두 깊이 머릿속에 새겼다. 또 이제 다른 예제예요. 그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서적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에 베껴 쓴 후 그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베껴 쓰고 그런 후에 소중히 간직했다. 베껴 쓰는 과정에서 만약 빌려온 책의 일부 잘못 베껴 쓰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그는 세심하게 자료를 찾아 읽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후에 수정을 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자, 이러한에 들어가는 게 지금 뭐뭐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멋진 부분이 있으면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고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거는 꼭 해결하고 넘어갔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 있는 거는 한 번 더 베껴서 소장했다는 거. 그리고 틀린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수정까지 했다는 거.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학습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로 하여금 책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육아의 경전을 널리 읽기도 하고 일부 당시의 잡박 저작들을 섭렵하게 해서 그가 훗날 한 명의 지식이 해박한 문학가가 되는데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길죠. 다섯 번째 델라. 당연히 책을 베껴 쓰는 것이 편안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책을 베껴 쓰는 것은 더욱 고생스러웠는데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베껴 썼기 때문에 그의 손 위에는 매우 두꺼운 굳은 살이 올라왔고 눈도 침침해졌으며 등 허리가 시큰거리고 아픈 고통도 당해야 했다. 추운 겨울에 그의 손가락은 얼어서 딱딱했고 심지어는 갈라서 구멍이 났다. 무더운 여름에 그는 종종 땀이 비오듯 내렸고 폭염의 괴로움을 견뎠다. 그러나 생활을 위해 책을 읽기 위해 그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줄곧 책을 베껴 쓰는 일을 꾸준히 했으며 한순간도 일찍이 포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마지막 달라. 시간이 한번 나와요. 여러 해 이후 그가 자신을 위해 베껴 기록한 책과 또 책을 베껴 쓴 품삯으로 구매한 책이 뜻밖의 만여 권에 달했고 그는 또한 당시 3대 장서가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러 해에 베끼고 읽는 생애 중에 그의 학문이 나날이 커져서 마침내 한 명의 매우 명성 있는 대학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학식이 깊고 넓으며 문학적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당시 국가 최고 학부의 교수, 태학의 박사가 되었다. 그는 바로 중국 남북조 시기의 왕성루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처음과 끝을 한번 생각해보죠. 처음은 애가 가난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끝부분을 보며 태학의 박사가 되는 과정까지를 중간에 얘기하고 있구나를 파악한 상태에서 전체 내용을 빠르게 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요약 쓰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1번 단락을 줄이는 데는 항상 한계를 느껴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또 다른 뒤에 세심한 내용들을 또 어느 정도 이해시키거나 혹은 생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비록까지는 안 쓰더라도 타小时候家里比较빈곤했다. 但是 그러나 책 읽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로 바로 가죠. 对什么什么感兴趣라고 하면 되죠. 对读书感兴趣 해서 5, 6岁时 뭐를 시작했냐면 识字 글자를 알아보고 学习 하기 시작했다. 요렇게 일단 1번 단락은 거의 적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시간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면 되게 좋아요. 흐름을 잡기에. 16세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라고 제가 말투를 좀 바꿔서 집은 자 봐요. 경제적 지주를 잃어버려서 수입원이 없어졌다. 뭐만 쓰면 될까요? 당연히 수입원이 없어졌다면 쓰면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수입원은 요거 제가 강의할 때 되게 많이 하는 말인데 징지 라이웬 혹은 쇼로 라이웬이라고 한다는 말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까지가 한 문장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그래서 그는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뭐 중병에 걸린까지 써도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까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끝까지 한번 보고 중국어로 갑시다. 다른 친구들 이거 보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부양하게 되어서 이제 다른 공부를 못하게 됐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넣어줄게요. 괄호는 지금 추가하는 거예요. 그는 방법이란 말을 할 때 원래 앞에 어머니도 돌볼 수 있고 공부도 겸할 수 있는 이 말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앞에 어머니도 돌볼 수 있고 겸하다 빼고 그냥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때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쓸 거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는 이러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나지우시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자, 핵심 보면 아버지 돌아가셔서 집에 수입원이 없어져서 자기가 엄마 부양을 책임지게 돼서 방법을 생각해내서 책을 베껴 쓰기로 했구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어로 해보죠. 16岁时 하면 되겠죠? 他的父亲去世后家里没有经济来源了. 됐죠? 没有经济来源了. 그리고 쉼표 찍고 아직 말이 안 끝난 거예요. 지금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그는 자 원래는요. 担负起了什么什么责任. 책임하고 짝을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뒤집어도 돼요. 负担起了 하셔도 됩니다. 担负起了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다. 자, 부양하다 굉장히 글자가 어려워요. 일단 얘기는 해드릴게요. 부양하다가 赡养이 있고요. 또 부양, 양은 똑같아요. 부양이 있는데 둘 다 부양하다라고 사전 뜻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중문과 때 외웠었냐면 여기 보면 손수변이 보이죠. 이게 원래 손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오줌 싸고 그러면 엄마는 기저귀를 직접 손수 갈아주시고 손으로 우리를 키우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을 부양하는 것은 부양이라고 하고 조개 패자가 들어간 건 옛날에 조개 껍데기가 돈으로 쓰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쵸? 돈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할 땐 생활비,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샨양.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 한자 자체가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 썼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엄마를 부양한단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보면 되게 쉬운 단어를 써요. 양호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로 대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타担负起了 어떤 책임? 赡养重病的母亲 하는 더责任을 担负起了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일단 한 문장으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于是 그래서 他想出了 생각해냈어요. 어떤 방법? 既 예 쓸게요. 既可以照顾母亲 엄마도 돌볼 수 있고 也可以学习的方法를 생각해냈는데 那就是 그것은 바로 帮人 사람을 도와 抄书 抄书 자체가 이거예요. 그냥 책을 베껴 쓰다. 抄书 하는 것이었다. 해서 두 문장으로만 딱 만들면 이번 단락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때는 인쇄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많은 서적은 할 필요 없죠. 바로 많은 서적은 모두 수공업으로 베껴 쓰는 것에 의지해 전해 왔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돈 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 우리 쓰지 않을 거예요. 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왜 이제 환영받는지를 좀 보면 글자가 또한 정치 6급 형용사들 다 바르고 가지런했고 사람이 또한 근면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다. 5급 진판 하오슈 네,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책을 베껴 쓰는 것을 부탁하기를 좋아했다.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충분히 돈을 벌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부터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쩌로 다 모든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즈를 써서 이때부터 从这个时候
이때부터 그는 사람을 대신에 빼고 책을 베껴 쓰는 것으로써 있을 거예요. 뭐뭐로써 어머니를 부양하다 요거 나오죠. 양호 무친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우리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 한 문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那时候 그때는 许多书籍 모든 서적이 都是人工 수공업으로 人工抄写 하는 것에 의지했다. 따라서靠가 앞에 들어가야 돼요. 许多书籍靠人工抄写流传이라고요. 流传 5급 동사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걸 뜻해요. 流传 했다 하고 한 문장 끝났어요. 그가 이러이러해서 좋아했다까지 한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他虽然 비록 年纪比较小 비교적 어렸지만 但是他的字 그의 글자는 端正整齐 하고 또한 又勤奋好学 해서 所以 그래서 人们都喜欢 모두들 뭐를 좋아했다? 请他 그에게 抄写 请他抄写 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기서 한 문장 从此 이때부터 他이 뭐로써 이럴 때 이는 우리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는 거예요. 抄书로서 양호 무친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눠서 3번 단락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4번 단락은 되게 긴데요. 일단 지금 아까 4번 단락이 뭐였냐면 좀 남들과 다르게 이 사람이 책을 베껴 쓰면서 하는 노력들이 나왔어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그는 책을 베껴 쓰는 것을 하나의 얻기 힘든 기회로 여겼다라는 배경을 먼저 말을 해주고 첫 번째, 멋진 부분을 베껴 쓰면 베끼면서 이변 쓸게요. 베끼면서 큰 소리로 필요 없죠. 소리내어 읽었다 요거 써주고 두 번째 노력은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베끼게 되면 이런 말은 굳이 필요 없죠. 바로 학식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가르침을 청하는 자체가 이미 뭐 겸손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줄여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경을 한번 깔게요. 그는 바 A 땅 쪼비 쓸 거예요. 땅 정비 하셔도 되고 땅 쪼비 하셔도 돼요. 쪼 혹은 이런 쪼를 쓰셔도 여기는 상관없어요. A를 B로 여기다. 그는 바 A는 뭐가 들어갈까요? 책을 베껴 쓰는 거. 차오슈를 땅청 뭐라고 여겼다? 이거 난더더 난더 얻기 힘든 6급 형용사 두쇼치호로 여겼다. 마침표 한번 찍고 되셨죠? 자, 이제 이걸 기회로 여긴 정말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쭉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멋진 부분을 베껴 쓰게 되면 그래서 抄到精彩的部分他一边抄写一边여러분 낭송하다 할 때 송 아시죠? 송도 소리내어서 읽었다. 그리고 우리 요거 펀하우라고 해요. 문장과 문장을 나열하는 거. 찍고 또 如果抄到 어디까지 베끼게 되면 不理解的地方 하게 되면 向 누구에게 有学问的人에게 请教 请教도 여러분 다 6급 단어예요. 가르침을 청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세 번째 또 요 점 쓰시고 계속 나열하니까요. 세 번째 노력은 요价值的 가치가 있는 쇼지 서적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다시 한번 베껴 쓴 후 바로 소중히 간직했다까지 有价值的书籍他自己再抄一遍后 하고 붙여주시면 돼요. 珍藏 소중히 간직하다. 珍藏起来 했다. 네 번째는 또 요거 써주고 如果뭐 하게 되면 如果书中 책에 잘못 베껴 쓰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할 필요 없죠. 있다면 그래서 如果书中有抄错 베껴서 틀린 거나 혹은 遗漏的部分이 있으면 다 세심하게 굳이 쓸 필요 없어. 자료를 찾아서 읽다 查阅资料或者与别人讨论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해서 加以改正 수정을 했다. 해서 마침표가 들어가면 총 개수가요. 요게 이제 3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나열. 정리 한번 하고 들어올게요. 다시요. 그는 책을 베껴 쓰는 걸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여겼다. 마침표 혹은 요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점이 나타내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제 설명해 줄게요 라는 뜻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러한 학습 방식은 너무 세밀한 건 빼고 제일 중요한 얘기. 그가 훗날 한 명의 문학가가 되는데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구문인데요. 为什么什么打下了坚实的基础? 坚实的基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为什么什么打下了坚实的基础? 뭔가를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这样的学习方式为 뭐를 위해서? 他日后 그가 훗날 成为一名文学家 까지 외에 들어갔어요. 打下了坚实的基础를 다졌다. 자, 그럼 문장 개수로 따지자면 그는 책을 베껴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여겼다. 이게 한 문장. 혹은 이걸 찍게 되면 한 문장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게 나열하고 한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학습 방식의 기초를 다졌다. 그렇게 치면 두 문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단락. 당연히 자, 책을 베껴 쓰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고생스러운 일이었다. 바로 가면 되지. 두 번 똑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지요. 아주 세밀하게 손 위에 뭐가 올라가고 뭐 등 허리가 아프고 겨울에는 어땠고 여름에 이거 안 돼요, 여러분. 힘들었다로 끝내시고 그러나 두 번을 원래는 생활을 위해 책을 읽기 위해 하지 말고 합쳐서 생활과 책을 읽기 위해 그는 사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꾸준하게 했다. 즉 한순간도 일찍이 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로 바로 가서 딱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요거는 그냥 고생스러웠지만 但是 해서 한 문장만 쓰고 5번 단락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책을 베껴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오랜 시간이 원래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天长日久라고 얘기했었어요. 날이 길고 아주 날이 오래되다. 이렇게 두 번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아니면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라는 말도 사실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대신 써서 不分白天黑夜 요것도 괜찮아요. 뭘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책을 베껴 쓰다는 말 天长日久的抄书 하셔도 되고 不分白天黑夜的抄书 라고 하셔도 돼요. 抄书非常辛苦 더욱은 우리가 비교 관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매우 고생스러웠지만 但是为了生活和读书 연결해버리고 심표 찍고 타 이刻에 한순간도 不曾 우리가 일찍이라는 말을 부정할 때는 무조건 不曾 일찍이 뭐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不曾想过放弃 포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 하면 5번 단락은 굉장히 짧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이제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가 나오니까 또 많이 줄여내기가 힘들어져요. 许多年以后 여러 해 이후로 시작해서 시간이 또 하나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그가 자신을 위해 베껴 기록한 책과 책을 베껴 쓴 품삯으로 구매한 책 두 가지가 뭐 뜻밖의 필요 없고 만여 권에 달해서 바로 연결. 당시 3대 장서가 중에 한 명이 되었다가 결과 1. 더 중요한 것을은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여러 해 베끼고 계속 겹치는 말이잖아요. 게다가로 하나 연결성 넣어줄게요. 게다가 2번. 그의 학문이 나날이 커지다. 나날이 커지다 6급 양사 나왔어요. 与日俱增. 날과 쥐는 함께 증가하다. 与日俱增 해서 마침내 이런 수식하는 말 빼고 대학자가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는 학식 있고 했기 때문에 주가 최고학부 교수 태학의 박사가 되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결과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许多年以后 자, 그가 자신을 위해 베껴 기록한 책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他为自己抄录라는 말을 썼거든요. 베껴서 기록한 抄录的书和 그리고 用抄书工钱이란 말 썼어요. 공 일에서 받은 돈을 사용해서 购买的书 구매한 책이 다 到了 2만 多卷 10,000권 넘게 달했고 심표 찍고 되었다. 成为了 当时三大藏书家 장서가 之一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마침표. 而且他的学问 그의 학문이 与日俱增终于成为大学者 요거는 계속 연결할 거예요. 심표 甚至 심지어는 当上了 모두 되었다.
태학. 그때 당시에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의 대학교 같은 거 아닐까요? 타이슈의 보시 박사가 되었다. 한 문장. 해서 여기서 한 문장, 2번, 3번까지 한 문장. 그리고 마지막. 기억할 수 있으면 중국 남북조 시기의, 기억 못하면 빼기. 他就是中国南北朝时期的王僧孺.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단락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는 배경이었고요. 2번, 3번을 제가 연결해서 2번 단락. 아버지 돌아가시고 책을 베껴 쓰는 것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게 되었다까지. 네. 3번 단락은 4번 혼자. 책을 베껴 쓰면서 했던 아까 1번 뭐 아주 멋진 부분을 읽으면 뭐 소리를 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 건 수정한다든지 어려운 거 물어본다든지. 자, 4번 단락. 5번째, 힘들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짧지만 여기 너무 내용이 조금 독립적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6번 단락을 5번 단락으로 삼아서 3대 장서가 그리고 대학자, 태학의 박사 이 3가지가 되었다. 네, 그리고 사람 이름 소개했습니다. 이 글의 원래 제목은요. 왕성루 차오슈양모라는 그 제목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왕성루 차오슈 하든지 아니면 못해요. 대학자? 대학자 됐으니까요. 대학자 왕성루.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적중 등급은요. 우리 최은성사단의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시험이에요. 우리가 1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나면 7, 8, 9가 원래 올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2022년 3월부터 시작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미뤄질 것 같기는 해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 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내가 1월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더 열심히 고득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7, 8, 9 나오면 금세 취득할 수 있거든요. 1월부터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시험이 되셨으면 좋겠고 적중 등급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보통 한 5-6개 정도 봐주신다면 하나의 흐름이 잡힐 수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